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살다가 결혼해서 서울로 시집 온 새댁 신수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갓 결혼한 새댁이에요. 그런데 결혼 전에 생각할 수도 없는 너무나 어이없는 일을 겪게 되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사실 혼자서 제 가슴에 묻어버리려고 했는데 이러다가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될 것만 같아서 익명이 보장되는 이곳에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했죠. 글재주가 없어서 아마도 이 글을 마무리하는 데 오래 걸릴 것 같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부지런히 써서 끝까지 마무리하고 여러분과 다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 얘기는 제가 결혼식을 올리기 전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저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예비 신부였죠. 예비 신랑은 저보다 2살 연하의 20대 후반이에요. 예비 신랑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조명업체에 갓 입사를 했어요. 예비 시아버지의 사업체는 서울에 있는데 조명기구 생산과 함께 전국에 유통하는 매우 안정적인 회사죠. 예비 신랑은 취직을 하자마자 저랑 일찍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순위에 하나 있는 형도 이른 나이에 결혼했기 때문에 자신도 형처럼 빨리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요. 또한 저희가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장거리 커플이었기 때문에 빨리 결혼해서 살림을 합치고 싶어 했어요. 저는 예비 신랑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저희는 나름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중이었죠. 운이 좋게도 예식장은 저희 커플이 원하는 곳으로 예약이 되었고 신혼집에 살림살이들도 하나둘 들어섰고 이제 신혼여행지만 선택하면 우리 2사람의 결혼식 준비는 얼추 되어가는 셈이죠. 저는 결혼 후에는 부산에서 다니던 직장은 그만두고 서울로 완전 삶의 터를 옮길 거라서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를 하던 중이었죠. 그러던 중 갑자기 예비 시댁에서 저와 함께 일본 여행을 가자고 하더군요. 우리 엄마가 자기랑 나랑 일본으로 여행 가자는데? 결혼 전에 가는 것도 큰 추억이 될 거라고 말이야. 뭐? 여행? 시어머니랑? 나 좀 불편한데? 그리고 결혼하면 시댁 식구들하고 여행 갈 기회도 생길 텐데 굳이 결혼 전에 불편하게 꼭 가야 해? 난 아직 어색한데. 자기야, 같이 가자. 비행기랑 숙소는 엄마가 다 비용 지불하신다니까 가볍게 우리 둘은 몸만 갔다 오자. 정말 엄마 말대로 결혼 전에 좋은 추억이 될 거야. 우리 결혼 전에 외국 여행은 한 번도 안 가봤잖아. 근데 왜 일본이야? 가까워서? 글쎄, 우리 엄마는 일본 좋아하시더라. 일본 여행은 1년에 5-6번은 꼭 다녀오셔. 그 정도면 자주 가시는 편이지? 참, 패키지 여행 아니고 자유여행이야. 훨씬 재미있을걸? 저는 숫기가 없어서이기도 하고 시부모님과 여행은 왠지 불편할 것도 같아서 선뜻 가겠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었죠. 불편할 게 뭐 있어. 어차피 결혼하면 서로 가족이 될 건데 미리 예행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가자. 나 엄마한테 같이 간다고 말씀드린다. 그렇게 저는 예비 시댁과의 일본 여행을 수락했죠. 처음엔 저와 예비 신랑과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아버지 이렇게 4명이 가기로 했던 여행인데 멤버가 바뀌게 되었어요.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신랑이 갑작스럽게 지방 출장을 가게 되어서 일본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된 거죠. 대신 예비 형님이 예비 신랑과 예비 시아버지의 자리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예비 시어머니와 저 이렇게 둘만 가려고 했는데 예비 형님이 같이 가자고 했다고 하더군요. 예비 형님은 직장인이신데 이번 2박 3일의 일본 여행 일정을 위해 주말을 포함해 하루는 연차를 냈다고 해요. 제가 가니까 꼭 가고 싶다면서 아이는 친정에 맡기겠다고 하더군요. 예비 형님이 왜 일본 여행을 함께 가려고 하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예비 시부모님보다 예비 형님이 더 불편하고 어색한 거예요. 사실 예비 형님에 대한 첫인상이 저는 별로였거든요. 몇 달 전에 예비 신랑이 예비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 이렇게 4명이서 밥을 먹자고 하더군요.
상견례 전에 먼저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리에 갔는데 이게 웬걸요? 처음 보자마자 예비 형님이 저를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옷과 제 가방과 신발 등의 브랜드를 보는 것 같았어요. 기분이 상해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 저에게 그러더군요. 그럼 결혼하고는 회사 관두는 거야? 부산이 본사라면 서울에는 사무실이 없겠네? 난 말이야,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내가 지방으로 간다고 하면 정근도 가능한데. 물론 간단한 시험을 봐야 하겠지만. 어떡하냐, 동서? 그 나이에 집에서 빈둥거릴 수도 없고. 새로 직장 잡아야겠다. 면접 보고 입사하고 새로 일 익히랴, 직원들도 사귀랴 바쁘겠다. 혼자서 질문하고 혼자서 대답하는 예비 형님이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순간 마음속으로 결혼하고 나면 거리를 좀 둬야겠구나 생각했죠. 예비 형님의 말에 제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예비 형님은 또 혼자서 주저리 하는 거예요. 설마 동서 집에서 빈둥거리며 놀려고 그러는 거야? 안 돼, 안 돼. 그럼 여자는 한순간에 팍 퍼진다? 집에 있으면 못 써. 긴장감 떨어져. 아, 혹시 취업이 어려워서 그래? 그럼 내가 자리 좀 알아볼까? 하면서 깔깔거리며 웃는데 이 여자 푼수에 오지랖까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예비 형님에 대한 인상은 꽝이었어요. 어서 이 자리를 떠나고 싶었는데 예비 아주버님과 예비 신랑이 화장실을 다녀온다면서 함께 나가더군요. 예비 형님과 저 둘만 남게 되었죠. 예비 형님이 또 푼수짓을 하는 거예요. 수경 씨는 우리 도련님 어디가 좋았을까? 왜 결혼할까? 참,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예식장 잡아놓고 내일 모레 예식 올릴 신부에게 이게 할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저는 정말 뻥 쪄버렸죠. 그래서 저도 되물었어요. 형님은 왜 아주버님하고 사세요? 라고 쌀쌀맞게 묻고는 더 이상 예비 형님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식당 입구에 들어설 때부터 저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스캔하고 자신이 대기업을 다닌다면서 은근 뻐기고 거기다가 예비 신랑과 왜 결혼하냐며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는 예비 형님이 저는 탐탁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찜찜한 기분을 안고 존재만으로도 힘든 예비 시어머니와 언제 푼수짓을 할지 모르는 예비 형님과 함께 이렇게 셋이서 일본 여행을 가기로 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 여행에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공짜니까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비행기 티켓이며 여행 가이드며 모든 걸 예약하셨어요. 전 그야말로 제 짐만 들고 인천공항으로 갔죠. 이렇게 편한 여행을 괜히 안 간다고 했었네? 속으로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비행기에 올라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에 내리기 전까지는 모든 게 좋았죠.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에 도착하니 일본인 여자 가이드가 마중을 나와서 저희를 반겨주더군요. 일본 가이드의 이름은 나나코. 나이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고 예비 형님과 저와 비슷한 또래라고만 하더군요. 일본인인데 한국말을 한국인보다 더 잘했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와는 무척이나 잘하는 사이 같아 보였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도 나쁠 게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 일행은 가볍게 식사를 마치고 도쿄 도심 구경을 시작했어요. 저희는 쇼핑몰에 들어가 화장품을 구입했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물건을 계산할 때면 꼭 가이드를 통해서 구입하라고 하더군요. 구입할 물건은 그냥 저희가 계산을 해도 되는데 말이죠. 가이드한테 사달라고 해? 그래야 싸게 산다. 우리가 사면 바가지야. 관광객 바가지. 너희들도 알지? 일본 가이드와 많이 친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아리송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이드가 물건을 산다고 해서 싼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비싼 거예요. 어머니, 이거 가이드가 산다고 해서 싼 게 아닌데요? 더 비싸요. 그럴 거면 저희가 계산할게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화를 내시더군요.
얘는 그게 아니래도 우기네. 이 사람 가이드야. 우리보다 일본 물정을 훨씬 더 잘한다고. 네가 뭘 안다고 그래? 하면서 너 내가 카드 쓰지 말고 엔화 가져오라고 했지? 그 엔화 가이드한테 다 맡겨. 알아서 다 해줄 거야. 어서 주래도? 예비 시어머니는 제 엔화를 뺐다시피 해서 가이드에게 주었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참 따뜻하고 친절한 분이셨는데 함께 여행을 와서 보니 제가 알던 사람과는 180도 다른 사람이더군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무슨 여행이 물건을 살 때마다 가이드들어 계산을 하라고 엔화를 다 맡겨요? 정말 이상하더군요. 예비 시어머니가 역정을 내는 바람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엔화 모두를 가이드에게 맡겼죠. 뭔가 계속 찝찝한 기분으로 쇼핑을 하다가 날이 저물어 저희는 호텔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가이드는 호텔을 잡지 않았고 에어비앤비인 거예요. 에어비앤비는 요새 유행하는 숙박 시스템으로 평범한 가정집도 숙박 사이트에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자신의 집에 여행객들에게 내줄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손님이 방을 빌리는 값은 주인에게 지불하고 이를 중개해준 에어비앤비는 수수료를 떼어가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잠잘곳만 있는 호텔과는 다르게 부엌과 베란다도 있는 거죠. 예비 형님과 저는 당황했죠. 당연히 호텔에서 여행 첫날에 피로를 풀 줄 알았으니까요. 어이없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수경아, 저녁 먹자. 배고프다. 어서 차려. 네? 제가 저녁 식사를 차려요? 여기서요? 응, 그러려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저더러 저녁 밥상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가이드는 뭔가요? 가이드를 쳐다봤더니 이 가이드는 저녁밥을 차릴 생각도 하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켜는 거예요. 정말 저더러 저녁상을 차리라는 거죠. 대체 이 가이드의 정체가 뭘까 싶은데 예비 시어머니가 가이드 옆에 앉더니만 둘이서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 그림은 대체 뭐지? 하며 넋을 놓고 보고 있는데 가이드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거기 물 좀 가져다 주세요. 냉장고에 생수 있어요. 전 당황했어요. 아니, 가이드가 관광객에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저요? 지금 저한테 물 가져다 주라고 하신 거예요? 네. 냉장고에 생수 좀 가져다 주시라고요. 귀가 잘 안 들리세요? 저기요. 지금 그게 말이 돼요? 제가 손님이고요. 그쪽이 주인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더니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아니 생수 한 병 냉장고에서 꺼내주는 일이 그렇게 어려워? 네가 냉장고 옆에 있잖아. 그래서 꺼내달라고 하는 모양인데 너도 참 그렇다. 관광객이면 무조건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니? 합리적으로 행동하자. 실리적으로 행동하자고. 예비 시어머니 말에 저는 더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니, 이게 합리적이에요? 실리적이라고요? 이건 아니죠. 아니 어떻게 가이드가 고객에게 뭘 가져와라 시킬 수가 있어요? 가이드 비용 들였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조금은 흥분 상태로 말했더니만 예비 시어머니께서 딱 한마디 하시더니 눈을 치켜뜨시더군요.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어서 가지고 와. 그러자 옆에 있던 예비 형님이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가이드에게 가져다 주더군요. 여기요, 드세요. 그러면서 예비 시어머니께 어머니, 제가 가져다 줬으니까 어서 들어가서 쉬세요. 어머니 정말 힘드시겠다. 하고 애교를 부리면서 예비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가이드를 내내 쳐다봤어요. 가이드는 아랑곳하지 않고 생수를 마신 뒤에 소파 위에 다리를 쭉 뻗고는 쉬더군요. 정말 이게 지금 무슨 경우인지 기분이 팍 상해버리더군요. 예비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쉬고 계시고 예비 형님은 욕실에서 샤워 중이고 거실엔 가이드와 저 둘뿐이었죠.
가이드가 저를 또 부르더군요. 저기요? 순간 저는 또 당황했어요. 저를 저기요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저를 부른 적은 없었어요. 아까 생수를 냉장고에서 꺼내달라고 할 때도 거기 물 좀 주세요 하고 저를 부르는 호칭을 생략했거든요. 이걸 대꾸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데 제가 대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이드는 자기 할 말을 이어가더군요. 간단하게 저녁 먹어야 하잖아요. 카레 할 건데 감자 좀 손질하세요. 베란다에 나가면 감자 있거든요. 바로 보일 거예요. 딱 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 순간 안방에 계시는 예비 시어머니가 잠이 드셨는지 코 고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이때다 싶더군요. 제가 왜요? 제가 왜 감자 손질을 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저 감자 손질 같은 거 안 해봤거든요? 그러자 소파에 길게 누워있던 가이드가 벌떡 일어나더니 감자 손질 그 쉬운 것도 못한다고? 그것도 안 해보고 결혼을 한다고요? 아니, 시어머니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해보세요. 세상에 못하는 게 어딨어. 해야지. 빨리 감자 가져오세요. 순간 제 머리가 팍 돌아버렸죠. 당신 지금 우리 어머니가 오냐오냐 한다고 기고만장하는 것 같은데요. 저 손님이에요. 당신은 돈 받고 일하는 가이드고요. 그리고 제가 감자 손질을 해봤든 해보지 않았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이 사람 웃기는 사람이네. 제가 만만해요? 라고 한 방 쏘아붙이는데 하필 이 타이밍에 예비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는 겁니다. 뭐야?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저녁 식사 아직 준비 전이야? 시간이 몇 시인데? 너희들은 그렇다 쳐도 가이드는 얼마나 배가 고프겠니? 하루 종일 우리 수발하느라 말이다. 어서 밥 준비해.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가이드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더니 입꼬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정말 열이 받아서 여기가 한국이라면 나 갈게 하고 이 자리를 떠버렸을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이 가이드가 말한 대로 베란다에서 감자를 가지고 나와 손질을 시작했죠. 예비 형님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카레 만드는 일을 도왔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형님과 제가 식사 준비를 하는 걸 확인하고는 가이드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까지도 제가 다 마무리하고 이제 씻고 잠을 좀 자려고 하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오늘 너희들 때문에 가이드 고생 많았다는 거 알지? 가이드 마사지 좀 해주고 목욕할 때 등 좀 밀어줘라. 혼자 사는데 언제 등 밀어봤겠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의 그런 표정을 읽었는지 한마디 하시더군요. 뭘 그리 놀래? 같은 여자끼리. 아니 어머니, 같은 여자여도 말이죠.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 등을 밀어줘요. 전 못해요 어머니. 못할 건 뭐 있니? 그리고 뭘 처음 봐? 오늘 하루 종일 함께 있었으면서. 와, 지금 이게 무슨 소린지 저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처음 보는 가이드의 등을 밀어주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관광객이 가이드 수발을 다 들고 말이죠. 살다 이런 일은 정말이지 처음 겪어봤어요. 아니요?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걸요? 심지어 가이드는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안방에서 둘이 잠을 자더군요. 1년에 대여섯 번 일본 여행을 다녀서 이 가이드와 친하다곤 하지만 그래도 남인데 어떻게 가이드 앞에서 며느리를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나요? 저 무남동녀 외동딸로 대접받고 살았고 어딜 가든 해야 할 말은 위아래가 있든 말든 참지 않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성격 같아서는 가이드 참교육을 시키고 싶었지만 결혼 전 예비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온 터이기도 하고 가이드는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말을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하는데 저는 곤니찌와 아이시테루 같은 일본어밖에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설사 일본어를 모른다 쳐도 어떻게든 비행기표는 끊어 한국은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결혼이라는 일륜지 대사를 앞두고 있는데 큰 소리 나면 저만 손해일 것 같아서요. 처음부터 결혼 전 예비 시어머니와의 해외여행은 불편하다고 딱 잡아뗄 것을 왜 따라와서는 제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제 발등을 찍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은 여행 기간도 예비 형님과 함께 예비 시어머니와 가이드를 모시고 끌려다니듯 일본 여행을 다녔어요. 비행기표와 숙박비를 대줘서 돈도 굳고 편할 줄 알았더니만 이건 뭐 예비 형님과 저에게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는 의사 한번 물어보지 않고 그저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로 예비 시어머니와 가이드가 가고 싶은 곳으로 예비 형님과 저를 끌고 다녔죠. 게다가 쇼핑 비용은 배로 들고요. 여기다 한 가지 더 예비 시어머니와 가이드가 뭘 사면 그건 온전히 제가 들어야 하는 짐꾼 역할에 몸도 마음도 피곤한 데다 예비 시어머니는 마치 저에게 돈을 맡겨놓은 듯이 예, 이거 계산해라 하시면서 제가 카드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셨어요. 현금은 모두 가이드에게 있는 걸 아시면서요. 저는 완전 멘탈이 붕괴되어 버렸어요. 예비 신랑이 저에게 여행 재밌냐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고 전화도 걸어왔지만 통화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저 예비 신랑이 원망스러울 뿐이었죠. 그렇게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고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을 도착했죠. 이제는 이 가이드와 빠이빠이 하는구나 생각하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가는 마당에 뭐 기분이 좋다고 가이드와 인사를 나눕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가이드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던데 저는 인사조차도 하기가 싫어서 뒤로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예비 시어머니와 일본 여행을 오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가이드가 돌아가고 한국에 들어갈 비행기 티켓팅을 모두 하고 저는 공항 로비에 퍽 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게 몸이 힘든 것보다도 엉뚱한 곳에 신경을 쏟았다가 내려놓으니까 온몸의 긴장이 훅 하고 풀려버리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퍼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화장실에 가서 손도 좀 깨끗하게 씻고 기분을 다시 정리하자 싶어서 화장실로 갔죠. 그런데 예비 형님이 동서, 화장실 가? 나랑 같이 가자 하면서 저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와, 시댁이라는 게 이런 건가? 화장실이라도 좀 혼자 가서 편히 쉬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화장실로 막 들어갔는데 예비 형님이 주변을 살피더니 제 손을 잡아 끌고서는 화장실 제일 귀퉁이로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형님, 왜요? 왜 그러시는데요? 이거 놓고 가요. 놓고 얘기하시라니까요? 하마터면 저는 그 자리에 엎어질 뻔했죠. 그런데도 예비 형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변에 누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보더니 동서, 이 결혼 엎어버려. 그래도 동서까지 목숨 위험해질 수 있어. 하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군요. 목숨이 어쩐다뇨? 위험해진다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물음에 예비 형님은 대답하지 않고 손에 들고 있던 소형 카메라 같은 걸 보여주더군요. 그러고는 가방 안에서 노트북을 꺼내더니 이 소형 카메라와 연결을 해서 영상 하나를 보여주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막 영상을 틀려고 하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예비 형님은 일단 전화부터 받으라는 신용을 하더군요. 너희들 어디야? 얼른 와. 나 혼자 있다. 그러자 예비 형님이 제 전화기를 뺏어서는 동서 지금 큰일 보고 있어서요. 제가 동서 핸드폰 가지고 있어서 받았어요. 어머니, 동서 나오면 같이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예비 형님은 둘러댔어요. 그리고 예비 형님은 다시 영상을 틀었죠. 저는 영상을 보고 놀라 입을 틀어 막았어요.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죠. 이 어이없음과 분노와 황당한 감정들을 감출 길이 없었어요. 예비 형님은 저를 진정시켰고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면 평상시처럼 대하라고 조언하더군요. 겨우겨우 제 감정을 추스르고 예비 형님과 저는 화장실에서 나와 예비 시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갔죠. 너희들 왜 그렇게 사람 오래 기다리게 하니? 둘 다 변비 있는 거야?
라고 하셨지만 예비 형님도 저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 일행은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탔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 감정이 정리가 되질 않는 거예요. 표정 관리도 안 되고요. 혼자서 좀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려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제 속도 모르고 왜 그리도 말을 거는지. 이 사진 봐라. 가이드 참 보면 볼수록 참해. 이쁘지? 빨리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 이루고 살면 내가 마음을 놓을 텐데. 그럼 참 좋을 텐데. 라며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우리 한 달 뒤에 또 일본 여행 오자. 너랑 오니까 난 참 좋다. 나나코 같은 싹싹한 가이드가 있으니 얼마나 편하니? 다음에도 나나코랑 너랑 나랑 이렇게 셋이서 자주 같이 오자꾸나. 너 이제 결혼하면 직장도 없잖아. 집에 매일 있을 거잖아. 예비 시어머니가 얼굴에 쓴 가면이 어찌나 가증스럽던지 순간 저는 열이 팍 받아버렸어요. 제 감정을 억누르며 참고 있는데 이 미친 여편네가 기어이 제 화를 밖으로 끄집어내려는 거예요. 참자 했지만 끝내 한마디를 하고 말았어요. 나나코가 가이드라고요? 제가 보기엔 정말 상전이던데요? 저 다시는 어머니랑 일본 여행 안 올 거예요. 왜요? 또 제 돈 쓰게 하고 저 머슴처럼 부려먹으시려고요? 그럼 가이드가 왜 필요한데요? 제 말이 끝나자 예비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라고요. 얘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나나코가 언제 네 돈을 쓰고 부려먹었다는 거야? 얘 큰일 할 소리 하네? 하며 예비 시어머니는 딱 잡아떼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안내방송에서 곧 우리의 비행기가 이륙한다는 내용이 흘러나오더군요.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 저는 뛰쳐나와 버렸어요. 예비 시어머니 옆자리에서 2시간 동안 비행을 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나가는 제 뒤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뭐 하는 짓이냐 라며 저를 불러세웠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비행기에서 내려버렸죠. 주변의 승객들도 스튜디오스도 당황하는 눈빛이었어요. 그 와중에 예비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제가 동서 데리고 들어올게요. 여기 계세요. 하고는 동서! 하면서 제 뒤를 뒤쫓아오더군요. 사실 예비 형님도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이 비행기를 타지 않으려는 속셈이었어요. 제 핸드폰과 예비 형님 휴대폰에 예비 시어머니는 전화를 번갈아야 됐지만 우린 둘 다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하자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저는 몇 시간 후에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예비 형님은 제 기분을 이해하는 듯 본인은 알아서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예비 형님과도 따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왔죠. 그리고 이틀 뒤에 시댁이 초토화돼 버렸어요. 이제부터 그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사실 일본 여행에서 만난 일본인 가이드 나나코는 예비 시어머니의 친딸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일본 여행을 1년에 5번 가야 했던 이유는 딸을 보러 가기 위함이었어요. 박복하게도 나나코는 자신이 10살일 때 아빠도 잃은 고아거든요. 그러니 예비 시어머니 마음이 그 딸에게 가 있을 수밖에요. 90년대 한국 미혼 여성들이 일본 농촌 총각들에게 시집을 가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일본이 한국보다 월등히 잘 살았던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 농촌 총각과 한국 여성의 결혼이 매년 늘어났다고 해요. IMF 이후로는 두드러지게 증가세를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1986년부터 1991년 사이 일본은 버블 경제로 세계적으로 아주 호황이었다고 해요. 그때 일본은 세계적으로 아주 잘 사는 나라 이미지였는데 그때 당시 국제결혼 브로커들이 이런 이미지를 이용해서 일본 농촌 총각과 한국 여성들의 결혼을 부추겼다고 해요. 예비 시어머니는 IMF 이전이던 1990년에 일본 농촌으로 시집을 간 케이스인 거죠. 그런데 결혼을 해서 일본 농촌에 가보니 현실과는 많이 달랐대요. 일본 농촌은 완전 한국 시골보다 더한 깡시골이더래요. 그러니 희망을 가지고 떠난 한국 여성들의 후회가 심할 수밖에요. 농촌 일이 오죽 힘이 드나요?
게다가 낯선 타지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참다 도망을 친 한국 여성들도 꽤나 있었다고 해요. 그때 그 여성 중에 하나가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아이를 낳자마자 그 틈을 타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국으로 도망을 와버렸다고 해요. 예비 시어머니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개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쌍꺼풀 수술을 진하게 해서 인상도 바꿔버렸다고 해요. 그러고는 마치 초혼인양 속여서 예비 시아버지와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운이 좋게도 예비 시아버지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이 있었다고 해요. 바로 지금 제 예비 신랑과 함께하고 있는 조명 사업이에요. 조명을 생산하고 전국의 유통망까지 갖추고 있죠. 한국에 돌아온 예비 시어머니는 엄청나게 인생이 풀려버린 거죠. 예비 시아버지의 재력 덕분에 예비 시어머니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안방마님으로 살아가는데 가슴 한편에는 일본에서 자신이 낳았던 딸이 눈에 밟힌 거죠. 일본의 농촌 생활과 일본 남편이 싫어서 도망을 쳤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낳은 딸에 대한 안쓰러움과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낳은 딸을 수소문해서 찾게 되었고 이렇게 연락을 하며 지내게 된 거죠. 자신이 일본에서 낳은 딸을 만난다는 것을 예비 시아버지도 예비 시아주버님도 예비 신랑도 전혀 모르고 있죠. 이건 예비 시어머니의 엄청난 비밀이니까요. 그런데 예비 형님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하루는 예비 시어머니가 예비 형님더러 은행 통장 정리를 부탁했다고 해요. 예비 시어머니가 아르바이트를 갈 시간이라서 꼭 부탁한다면서 예비 형님에게 통장을 주었대요. 예비 형님은 예비 시어머니 말대로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했는데 우연찮게 무언가를 보게 되었다고 해요. 누군가에게 예비 시어머니가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고 있더래요. 돈을 받는 이의 이름이 아주 독특해서 보게 된 거죠. 돈을 받는 사람의 이름은 다름 아닌 찔레꽃이었다고 합니다. 다달이 보낸 금액은 100만 원. 적지 않은 큰 돈이죠. 그걸 본 순간 예비 형님의 머리가 갸우뚱거려지더래요. 대체 누군데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보낼까 하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시아버지의 재력이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하루에 5시간씩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 나 하루 종일 집에 있기 지루해서 하루 5시간씩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 한다. 그래서 받은 월급은 후원단체에 기부해. 집에 있으면 뭐하니? 맨날 텔레비전이나 보고 쓸데없어. 예비 형님 머릿속에 예비 시어머니가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찔레코치란 이름이 후원단체 이름인 줄 알았대요.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러다 예비 시어머니가 예비 형님에게 결정적으로 딱 걸려버린 거죠. 예비 시아주버님이 친구에게 좀 많은 양의 블루베리를 선물 받았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더래요. 그래서 예비 시부모님과 나눠 먹으려고 블루베리를 챙겼더래요. 예비 형님은 시댁에 가기 전엔 미리 전화를 드리고 가기 때문에 그날도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블루베리 좀 가져다 드리겠노라고 예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예비 시어머니가 아주 오래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래요. 집에 가겠노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시댁 집 앞은 거의 다 왔고 예비 형님은 시댁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과일만 전해주고 다시 돌아올 거였기 때문에 예비 시댁문을 혼자서 연 거죠.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지라 현관문을 스스럼 없이 열고 들어갔는데 그런데 깜짝 놀랄 소리를 들어버린 거죠. 예비 시어머니가 이상한 통화를 하고 있더랍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형님이 집안에 들어온 것도 모르고 하던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한 달에 100만 원도 너무 힘들어요. 150은 안 돼요. 제발요. 동네 식당 다니면서 5시간씩 설거지하고 야채 다듬어서 번 돈이에요.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더 이상 시간을 늘려 일할 수는 없어요. 제가 몸이 좀 괜찮아지면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려서 그때 150씩 보낼게요. 당분간 조금만 참아주세요. 예비 시아버지가 야근이 잦다 보니 밤늦게 들어올 때가 많은데
예민한 성격인데다가 갱년기가 오면서 예비 시아버지 들어오는 도어록 소리에도 예비 시어머니가 잠에서 깼더래요. 그러고는 다음날 아침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많아서 도어록 음량 소리를 일부러 줄여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통화에 집중하고 있던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형님이 들어오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던 거죠.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애원을 하더래요. 150 맞춰드릴게요. 대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부탁을 넘어 애원을 하던 예비 시어머니는 잠시 상대방이 얘기를 듣더니 울먹이더래요. 제발 우리 나나코에게만은 해코지하지 말아주세요. 부탁이에요. 그 어린 게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었어요. 10살의 아버지마저 잃고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예요. 그럼 불쌍한 애한테 또 상처를 줄 순 없어요. 제 딸에게만큼 몹쓸 짓은 안 돼요. 제가 몸이 좋아지면 일 더해서 곧 150씩 보낼게요. 제발요. 정말입니다. 저 아시잖아요.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날짜 거르지 않고 10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드렸잖아요. 몇 달만 참아주세요. 제가 곧 일 시작해서 150만 원씩 다달이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예비 시어머니는 자신의 딸에게 해코지하지 말라고 애원을 하더래요. 예비 형님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처음엔 감을 잡지 못했대요. 이 집안에는 아들만 2명인데 딸이라고? 그리고 딸 이름이 나나코라고? 이게 대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그러다가 머리가 돌아간 거죠. 낯설지 않은 나나코라는 이름이 누구인지 기억이 나버린 거죠. 맞아? 시어머니와 일본 여행 갔을 때 그 가이드 이름이 나나코라고 했지? 예비 형님의 머릿속에 모든 아기가 맞아떨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던 거죠. 예비 형님도 마찬가지로 저처럼 딱 한 번 예비 시어머니와 일본 여행을 다녀온 뒤에 2번 다시는 가지 않기로 맹세를 했다고 해요. 이번 여행에서처럼 가이드인 나나코는 상전이고 예비 형님을 아주 아래껏 부리듯 부려먹었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를 잡으려고 이번 일본 여행을 자청했고 초소형 카메라도 구입을 한 거라고 해요. 예비 형님이 찍은 소형 카메라 안에는 예비 시어머니와 가이드 나나코가 안방에서 2 사람만 은밀하게 나누는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버렸죠. 우리 딸은 누구 닮아 이렇게 이쁘니? 이렇게 이쁜 모습을 어릴 적 보지 못해서 너무 서운하구나. 무슨 그런 소리래. 난 엄마가 나를 찾아준 것만으로도 행복해. 어린 시절이 뭐가 중요해. 지금이 중요하지. 참, 일은 힘들지 않니? 엄마가 조금만 여력이 된다면 너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데 지금은 어려워. 조금만 참자. 서울 남편 죽으면 내 재산 한몫 챙겨서 올 테니까. 그때 같이 살자. 엄마가 너 고생 안 하고 살게 해줄게. 엄마, 말만 들어도 행복하다. 엄마 사랑해요. 예비 형님은 첫 번째 여행에 갔을 때도 예비 시어머니와 나나코와 안방을 쓰면서 밤새 두런두런 얘기 나누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번 여행에도 2 사람이 안방에서 함께 지낼 거라 생각하고 2 사람 몰래 초소형 카메라를 안방에 설치해 놓은 거였어요. 이 초소형 카메라는 카메라처럼 보이지도 않은 데다가 워낙 초소형이라서 2 사람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 거였죠. 예비 형님과 제가 잠든 시간에 예비 시어머니와 나나코는 낮은 목소리로 늦은 밤중에까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원체 초소형 카메라의 성능이 좋아서 그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까지 다 녹음이 되었죠. 정말 성능 좋다. 비싼 만큼 제값을 하네. 예비 시어머니가 나나코 앞에서 구구절절 과거 얘기부터 지금의 속마음까지 얘기하는 게 다 녹음이 되었고 저는 그 내용을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 화장실에서 예비 형님이 노트북으로 연결해 들려주어서 모두 들었던 거죠. 저는 그때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도저히 감정 조절을 할 수가 없었죠. 동서? 나 이상한 여자로 생각했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동서 시집살이 시킨다고 생각했지? 네, 조금요. 내가 왜 이 집안에 시집 오지 말라고 한 줄 알아? 시어머니가 나도 동서처럼 일본 여행 데리고 간 이유가 같았어. 가이드한테 돈 주라고. 물건도 강매시키고
그리고 가이드비 외에도 돈을 더 챙겨주라고 하지. 시아버지가 돈이 많긴 하지만 시어머니에겐 많이 주진 않아. 딱 생활비만 주지.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하는 거야. 안 그럼 시아버지가 재산이 있는데 몰래 빼다 줬겠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 일본 여행에서 동서가 본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랬지? 여기 시집 오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 첫 아이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가 태교 여행으로 일본을 가자고 하더라. 너무 고마웠지. 그런데 내가 임신 중독증에 걸려버렸지 뭐야. 의사는 임신 24주에는 무리라면서 장거리 여행은 절대 안 된대. 무리해서는 안 되니까 안정을 취하라고 하더라고. 나도 첫 아이라 경험이 없어서 몹시 불안하고.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 태교 여행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지만 임신 중독증이라서 안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한 입 가지고 두 말 한다고 화를 버럭 내시는 거야. 시어머니는 나를 무시하냐면서 말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라 나섰지. 그렇게 여행을 갔으니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나를 좀 생각해 둘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웬걸? 그 몸으로 나는 시어머니와 나나코 수발까지 들었어. 그때 나나코가 인쇄소에서 일을 할 텐데 잔업 남은 걸 나더러 대신하라는 거야. 인쇄소에 나를 밀어두고 두 사람은 놀러 가버린 거 있지? 나는 인쇄소 잉크 냄새 맡아가면서 대신 일을 하고 두 사람은 재밌게 놀다 오더라고. 그때 난 내 아이를 잃겠구나, 유산되겠구나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어. 신혼초라서 끽소리도 못하고 당했던 거야. 예비 형님은 당시를 떠올리면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더군요. 그러고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어요. 만약 그때 내 아이가 잘못됐더라면 나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했어.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어. 예비 형님은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말을 이어나갔어요. 시어머니에게 숨겨놓은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잖아. 증거가 없는데 누가 내 말을 믿겠어. 그래서 이번 여행을 벼른 거야. 증거 잡으려고.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 여행에서 확실하게 그 증거가 많이 나와줬잖아. 빼도 박도 못하게 말이야. 아예 일본에 들어가서 딸과 살려고 시아버지 돌아가실 일만 기다리는 것 같아. 투수형 카메라 안에는 예비 시어머니의 앞으로의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 죽으면 나 일본 와서 너랑 살란다. 그 사람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회사 건물만 해서 몇십억이야. 한국에 있는 두 아들들은 이 사업만 물려받아도 평생은 먹고 살아. 그러니 나는 남편 현금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 팔아서 네 곁으로 올 거야. 마음 같아선 남편 회사 싹 팔아서 그 돈 널 주고 싶지만 내가 그럴 힘은 없다. 그게 아쉬워. 예비 시어머니의 숨겨진 딸이 있다는 것을 안 것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것 같았는데 예비 시아버지가 죽은 뒤에 일본에 가서 살 거라는 계획까지 듣고 나니 정말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땐 솔직히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서 모든 것을 말해버리고 싶었어요. 혼자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일본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예비 형님은 제가 인천공항을 가지 않고 부산으로 갈 수 있도록 비행기표를 준비해 주었어요.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예비 형님과 제 마음도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제 곁에 있어주고 싶었대요. 그리고 또 하나 예비 형님은 예비 시어머니가 두 얼굴로 뻔뻔하게 사는 증거를 잡고 나니 예비 시어머니가 역겹더래요.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가 않았대요. 한순간도 같은 공간에 있기가 싫어서 예비 시어머니와 다른 비행기를 타고 각각 한국에 들어가려고 했대요. 그래서 부산으로 가는 제 비행기표도 끊어놓은 거였대요. 예비 형님으로부터 저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몇 번을 제 가슴에게 물어봤는데 저는 이 일을 겪고도 여전히 예비 신랑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 예비 형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동서? 놀라지 말고 들어. 오늘 오전에 시댁 완전 초토화됐어. 내가 시아버지와 남편 앞에서 일본에서 찍은 영상을 까버렸거든.
그리고 시어머니 협박하는 찔레코친과 몽고하는 여자도 정체가 밝혀져 버렸어. 시어머니가 일본인이랑 결혼했을 때 결혼 주선한 브로커가 있었듯이 반대로 한국 여자들을 일본 농촌에서 도망치게 도와주는 브로커들이 있었대. 그 사람을 이름 대신 찔레꽃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찔레꽃은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일본 농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시들어가는 한국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요구한 뒤에 탈출을 도와주었대. 그때 당시 시어머니 부모님은 집을 팔아서 찔레꽃에게 돈을 주고 시어머니를 탈출시킨 거였대. 그렇게 한국으로 도망쳐 나와서 시어머니는 이름을 바꾸고 쌍꺼풀 수술을 해서 인상을 바꾼 거야. 그리고 사는 곳도 옮겨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지. 그리고 운이 좋게 시아버지 만나 결혼해서 두 아들 낳고 산 거야. 그런데 세월이 흘러 시아버지와 낳은 두 아들도 잘 자라고 돈도 많으니 걱정거리가 없잖아?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도망쳐 나올 때 도와준 브로커 찔레꽃을 다시 찾았다는 거야. 찔레꽃이 시어머니가 일본에서 낳은 딸을 찾는 건 식은죽 먹기였다나? 시어머니는 찔레꽃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딸을 찾았는데 그런데 이 찔레꽃이 마음을 바꾼 거지. 시어머니가 제법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해서 잘 사는 걸 알아버렸거든. 그래서 약속과 다르게 많은 돈을 요구하더래. 그런데 시아버지가 돈을 줄 사람이 아니잖아? 금전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철저하신데. 찔레꽃은 시아버지의 사업장을 알아냈고 시어머니가 사는 집 그리고 두 아들의 휴대폰 전화번호까지도 알아낸 거야. 그래서 시어머니는 가진 건 모두 팔아서 찔레꽃에게 돈을 해주고 봉사활동한다면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다달이 찔레꽃에게 100만 원씩을 상납하고 있었던 거야. 예비 형님은 그간 예비 시어머니에게 당한 일들이 얼마나 가슴속 깊이 쌓였는지 예비 시아버지 앞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깨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대요. 그리고 그 광경을 직접 보러 갔는데 아주 가관이더래요. 예비 형님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예비 시아버지는 분노하더래요. 평생을 속고 살았으니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예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죠.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면서 눈물만 흘릴 뿐이었대요. 예비 시아버지는 얼마나 분했는지 예비 시어머니를 그대로 쫓아버렸대요. 짐 챙길 시간도 주지 않고 입고 있던 옷 그대로 말이죠. 예비 형님은 이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도 시원하고 통쾌하더랍니다. 예비 신랑은 제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어요. 엄마를 외치면서요. 예비 신랑은 저에게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제품에 안겨서 1시간은 좋게 넘게 울더군요. 저 역시 그런 예비 신랑에게 어떠한 말도 해주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은 말보다도 마음으로 느껴질 수 있는 공감이 우선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 후로 예비 시아버지는 법적으로도 예비 시어머니를 떨쳐내버렸죠. 예비 시어머니는 위자료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그대로 이 집안을 떠날 수밖에요. 그 후 예비 시어머니는 어디서 지내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비 아주버님에게도 예비 신랑에게도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으니까요. 예비 형님과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주고받죠. 시어머니 일본에 계시겠지? 나나코랑 잘 지내시겠지? 근데 나나코가 받아줄까? 시어머니 모일뿐인데? 아마 그곳에서도 아르바이트 하시려나? 그 후로 저는 예비 신랑과 결혼식을 올렸어요. 예식장에서 시어머니의 자리는 빈 공석이었고 시아버지만 자리를 해주셨죠. 저는 지금 형님을 마치 시어머니 모시듯 깍듯하게 모시고 살고 있어요. 친구보다도 더 친한 절친이죠. 둘이서 가끔 시원한 맥주 한 잔씩을 할 때면 시어머니를 안주 삼아 얘기하죠. 예비 형님은 예비 시어머니에게 심하게 당했으니 좋지 않은 감정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하지만 저는 예비 형님 덕분에 그나마 심하게 당하지 않았죠. 일본 여행 갔을 때 차마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만 경험한 거죠. 그래서일까요? 예비 형님은 예비 시어머니라면 치를 떨지만 저는 그래도 당한 게 적어서 그럴까요? 예비 시어머니가 한 짓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한 인간, 한 여자의 일생으로 봤을 때는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 있는 가족,
남편과 두 아들을 위해서는 나나코를 평생 잊고 살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슴에 묻은 자식은 그냥 가슴에 묻어둔 채로 행복하길 바라면서요. 나나코만 찾지 않았더라면 평생 부잣집 안방마님으로 편한 여생을 마치셨을 텐데요. 혹시 어딘가에서 제가 보낸 이 사연을 듣고 계실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지내시던 아니면 일본에서 사랑하는 딸 나나코와 지내시던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